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영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마음고생만 좀 하고 언제 나오나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김시덕 박사님의 신간을 미리 받아 읽어보았는데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재밌고 유익했어요. 이 강남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뭐 남녀노소 가장 관심이 있는 그냥 유력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박사님 이번 책 그야말로 김시덕 박사님의 역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그동안의 모든 어떤 노력, 공부 등등이 모두 집대성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답사책을 처음 낸 게 2018년에 서울선언이었는데 네. 한 사이클을 그은 것 같아요. 요거까지 내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이렇게 주제로 책을 딱 집필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에서 살짝 읽긴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상품성이 좋잖아요. 야, 이제 그 상업적인 멘트도 하시네요. 아, 예. 아니, 실제로 강남이라는 아이템은 상품성이 좋고 네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0대에서 30대까지 강남 3구를 두루두루 살았고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 살아온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강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끼거나 생각한 부분을 다 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작가는 왜 책을 쓰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좀 미흡해서 제가 생각하는 강남은 이런 거다라고 일종의 고향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보면서도 이 김시덕 박사님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혹은 팩트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난 지금 말씀도 와닿았어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남들이 안 할 때 나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했을 때 작가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너무 멋지네요. 그게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있습니다. 네. 내가 느끼는 요거를 왜 표현을 안 할까 사람들이. 그렇죠. 서울선언 처음 쓸 때부터 느꼈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 얘기할 때 강북에만 4대문에만 진정한 서울 역사가 있다. 네. 나머지는 아파트고 뭐 하잖아요. 그 아파트만 있는 역사가 없는 땅이라는 대명사가 강남 3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말씀 많이 들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데 지워버리고 아파트만 짓고 난 다음에 없다고 폄하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 강남의 문제는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적은 게 문제라는 거. 뭐 나중에 위성사진 펼쳐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강남 3구에 아파트 지구라는 게 지정돼 있죠.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촌동이라든지 여기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너무 적어요. 네. 절대량이. 그렇죠.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단독주택과 빌라의 천국이라는 거죠. 맞아요. 언덕 위로 펼쳐져 있는 끝없는 빌라촌들. 네네. 근데 이거를 안 가보고는 한강 너머에서 또는 고속도로변에서 앞서만 본 다음에 강남은 아파트만 있구나.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남 집값의 문제도 여기가 부자들만 있고 자꾸 우상향인 이유는 우상향이라는 건 표면적 이유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형태인 신축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또 뭐 느끼셨습니다만 저는 공급론자라 더 많이 줘야죠. 시장이 원하는데 자꾸 정부가 규제를 내요. 층고 규제를 하고 뭘 규제를 하고 뭘 규제하고 재건축 뭐 하고 좀 풀어주라는 게 제 근본 주장입니다. 풀어서 100층만 올리고 네네. 그래서 도로 막히고 하면 사람들이 자연적인 시장 논리로 빠져나갈 거다. 시장 논리에 따라라. 한 번 그거를 찍어야 되는데 네네. 다들 그걸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찍는 거를 예. 콩콩골 나는 걸 보고 싶냐라는 식으로. 홍콩. 예. 그러니까 이건 여야 관계없이 다 너무 강남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다 집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 강남 집하고 딴 데 팔라 그러면은 네. 자기 지역구 집을 팔고는 네네. 강남 집을 안 버리는 이른바 똘똘한 채라고.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이 강남의 주거 형태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인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 강남이라는 곳은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처음 개발을 하게 된 걸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채널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의 북쪽, 그러니까 뭐 용산구든 마포구든 이 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다. 1950년에 한번 전쟁 치러봤는데 이거 전쟁이 안 되더라. 다리 끊기니까 끝장이더라.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분명히 날 건데 그때 60년대 말이면은 전쟁 끝난 지 20년도 안 됐어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대비해서 인구를 최대한 내려보내야 되겠다가 있죠. 내려보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배할 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축을 잇는 간선도로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건 단순하게 경제적 무슨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무슨 균형 발전 이런 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도 있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직접적인 군사적 목적은 비상활주로죠. 동탄 이쪽에 경부고속도로 넓잖아요. 그건 사실은 전투기가 유사시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용도, 복합적 용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습니다. 근데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 개발 방식은 손정복 선생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말씀했듯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엉켜있는 땅을 다 정연하게 풀고 채비지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공공용도로 쓴다. 그리고 이 채비지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너무 뛰었는데 공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강남 개발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나중에 아무튼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 영동 1지구, 2지구 쭉 이제 재정리를 하면서 채비지를 쭉 가운데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 사이에 도로를 만들 만한 땅이 하나 생겼다. 그게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오해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나왔다. 저는 이게 정확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원래 여기가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고향 청량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네. 좋은 땅인 거 모두 알잖아요 사실. 네네네. 돈이 없고 규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것 뿐이지. 네. 다 알고 있던 땅인데 정부가 신호 주니까 딱 들어가 버린 게 예. 강남 개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그 투기 열풍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반대로 알아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건 너무 공무원이나 어떤 일 개인의 의지와 예측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제 기본의 관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못 봅니다. 눈덩이에 굴러가는 거예요, 대체로. 그 비슷한 얘기로 또 하나 그때도 한번 말씀 나왔는데 그래서 강남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토목공사를 위해서 한 거다. 심지어 김현옥 시장도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은 강북 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강남은 관심이 없는데 각하께서 하라 그러니까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게 이제 다리 놓고 한 거고. 그때 각하말이라고 하면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관심은 강북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또 하나는 이 물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쌀 공급을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 산림 녹화를 하고 화전민 정책을 취하고 특히 소양강댐을 놓으면서 그리고 한강 하류에 뚝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한강은 사실 호수가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여기는 제어 가능한 강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 한강은 제어 불가능했어요.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 전에 부천, 김포, 인천, 평야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는 100년 전까지 농사 못 지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시고 가셔서 이 비옥한 농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밀물만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짠물이 들어와서 그냥 버린 땅이었어요. 근데 100년 전에 한강 수리조합에 들어가서 딱 제방 놓고 한강 제방 놓고 일산 제방 놓고 이제 펌프 놓고 지금 마곡 서울식물원에 있는 펌프가 그거죠. 그러면서 겨우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한강 뚝을 만들고 신곡보 그리고 소양강댐을 놓으면서 호수로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수위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땅이 뭔가 보이네요. 이게 모래밭이. 요거를 제방을 좀 하고 흙을 쌓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강남이 처음은 아니고 동부이촌동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인 거고 3순위가 반포인 거죠. 그 다음 압구정인 거고 그 다음 송파인 거고 이 순서대로 여러 개 돌아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죠. 이 사업을 하나하나 한다. 스타트는 이촌동이에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서부 이촌동 답사를 갔는데 네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부 이촌동? 중산 시범 유명한 아, 좀 알죠, 가봤죠. 중산. 네. 그 뒤에 한번 좀 꼭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아파트들 60년대 70년대 아파트 이용켜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원래 아파트라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책자들이. 그래서 이거 말고 모범적인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게 서부의 동쪽에 있는 동부 이촌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 아파트 놓고 메인 아파트 놓으면서 여기서 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주공에 맡기니까 이렇게 주공 색깔도 나오고 잘 나온다. 근데 여의도 그럼 다음에 강남인데 왜 강남 안 해주냐라고 원성이 자자했어요.
한국 서울시나 정부는 남북 균형 발전한다면서 왜 자꾸 강북만 신경 쓰냐. 지금 반대죠. 그 뒤늦게 그래서 반포 쪽에 백사장을 메워서 시작하는 게 반포. 그때부터 시작된 거. 두 가지입니다. 풍수지리 같은 건 전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와 서양강댐이라고 하는 양대 토목사업에 의해서 강남은 탄생했다. 이거를 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맞는데 이 목적은 강남 개발을 시켜서 여기에 부자를 살게 하고 여기 법원을 놓고 이런 식의 몇십 년짜리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히 장면한 과제였던 강북 인구 분산이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다만 우리가 알지만 지금 경기도 서울 붙어있는 경기도 쪽에 서울 자본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강남 쪽에 많이 자본이 들어가 있던 거는 저 개성상인데 장안평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왜 그거를 이름을 장안평으로 붙였는지 모르겠고 왜 강남을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땅을 많이 사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강남 곳곳에 이북 오도민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무슨 군 장학회 이런 것들. 유명한 분이 저 영동백화점 만든 김영목 씨. 네. 그분이 대표적인 개성상인인 거죠.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일부 재벌들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X재벌, Y재벌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박 대통령은 윤진우라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지금 강남 농민들은 모르고 땅을 판 거죠. 근데 몇몇 버틴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가보면 강남구 어디 대치동 이런 데 빌딩 하나 올리고는 머릿돌에 토박이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보면은 네. 강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자를 인정받으려면 강남 가야 된다. 그렇죠. 그 개념 있죠. 상승을 위해서. 예. 한편으로는 저기 간 놈들은 압구정 현대 특혜 분양 사건, 수서비리, 서초동 꽃마을 투기 사건 이런 놈들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 보면은 돈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남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근본적으로는 살았던 사람으로서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로 살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 돈 문제나 자기 정치적 관점, 강남 빌딩을 사냐 마냐로 난리였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도. 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서 대단히 단편적이라 보고 있는 거죠. 강남에 대한 책도 그렇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강남에 대한 경제 이지들은 다 아파트 계획만 얘기만 하고 있고 강남에 대한 책 같은 거는 나쁜 놈들 아니면은 나도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강남 입성 이거 말고도 수많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게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책의 전반부죠. 1부에 강남이 되기 전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큼지막한 어떤 그 자료 화면도 책에다 실어주셨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충년 대홍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네. 한반도의 기상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물이 어디 넘쳤냐 이런 것들이 그 후에도 판단 기준이 돼요. 네. 이때 물 넘친 강남 지금의 강남역 주변이나 이수역 주변 지금도 물이 넘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강남 개발할 때 정말 엉터리로 개발했기 때문에 강남 개발한 분이 회상을 해요. 가장 후회하는 거는 산 좀 더 깎을 걸. 근데 너무 급했기 때문에 산 못 깎고 그냥 나무만 베고 도시 개발해버렸다고. 그 결과가 국기원 언덕인 거고. 그렇죠. 강남 1번 출구가 이 언덕들인 거죠. 논현동에도 언덕이 많고. 그러니까 논현, 그야말로 논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을 못 댈 정도로 급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의 피해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름만 되면 이제 여름인데 제가 여러 책에 실어놓은 100년 전의 을충년 대홍수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 놀러 가는 곳이 물에 좀 잠길 곳인가 안 잠길 곳인가.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마을들이 재배치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다가 싹 쓸리고 난 다음에 다 언덕 위로 올라갔죠. 대표적인 마을이 신사동하고 설해마을인 거죠. 원래 다 반포나 잠원 쪽에 강가에 있다가 다 피해를 입고 신사동 보면 오거리에 간장게장 골목 있고 꽤 언덕인 거 아세요? 알죠. 네네. 설해마을도 언덕이고 신사동도 언덕이고. 언덕이죠. 이게 원래 잠원동 한신타운에 있던 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김주용 씨라는 독재가가 도와줘서 김주용이 흥하게 따라서 주흥동이라고. 그리고 한편 설해마을도 한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의 사당역 이수역 근처 이게 잠겨버리면서 언덕 위로 올라간 게 설해마을. 설해마을은 거기는 이제 물 넘쳤을 때 그 동네만 물이 안 넘치는. 그래서 아래 물이 이렇게 설이 쳐 흘렀대요. 그래서 설해마을. 설해마을. 그래서 그거를 반포라 이름을 번역한 거. 물이 휘돌아칠 반자거든요. 휘돌아치는 폭우였던 거예요. 그런 게 강남의 원풍경이었다. 그래서 다 언덕 위에 마을이 있는 거고 아래는 길로 쓰거나 네. 특히 이제 모래사장들이니까 물 넘치고 나면 이집트처럼. 그래서 거기 기르는 게 배, 무, 배추 이런 것들인 거죠.
모래밭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길러서 네. 뗏목 타고 가서 강북의 신당동 중앙시장에 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리고 6.25 전쟁. 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강북에서 사람이 많이 살면은 서울은 10,000원이다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강만 넘어가면은 너른 땅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토목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년대에는 그나마 강남 쪽에서 언덕바지였던 딱 내려봤을 때 오른쪽이 영등포 언덕. 당산이 보면 꽤 언덕이거든요. 당산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천호도 꽤 언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빈 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국가적 과제였던 거죠. 60년대가 되면서 댐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개발을 시작한다가 된 게 강남의 탄생.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분단이 안 됐으면은 서울의 중심은 여전히 강북이었습니다. 특히 평양 개성 가는 라인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은평, 서대문, 마포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꽃마을 탄생. 네, 6.25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수가 나고 네. 이 전쟁이 터지고 이 강남 쪽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채소밭이었던 거예요. 나무가 있고 요중에 홍수 이후에 신동 원예조합이라고 만들어져서 한때 경성 시내 80%를 서초구가 차지했다고 배나 이런 거의 장악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교외 채소를 기르는 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포천이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꽃을 해보자는 생각을 55년에 왕원식 씨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걸 봤잖아요. 8평에서 시작했대요. 지금 마을 전체가 화해 마을이 되는데 저때 들어가서 뭘 했었으면 우리가 돈 엄청 벌었겠다. 화해를 저는. 근데 늘 그런데 그거를 네. 지금도 그 지문 어딘가에 있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분이 나름 농대를 나오고 S대 농대 나오고 좀 감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원예다. 꽃도 팔아보자. 그래서 근데 다 반대를 했답니다. 당연히. 원래 농업은 이제 보수적이에요. 새마을 운동 때도 보면 맨날 얻어맞았대요. 이거 좀 해보자 그러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나름 이제 장급의 인물이라 마을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했는데 히트한 거죠. 그랬더니 마을 전체가 이제 비닐하우스 운법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 마을은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자기 시집갈 돈을 꽃을 팔아서 벌었다. 그래서 새벽 버스를 타면은 꽃이 한가득했는데 그걸 이제 꽃버스라 불렀다라고 하는. 근데 그때부터 원예가 탄생해서 그게 강남터미널로 가서 저 지하 꽃상가가 되고 강남터미널 경부 라인에 그게 되는 거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신원동 가면 지금도 왜 거기에 반포 원예가 많은가? 그거는 이 흐름이 면면이 이어져서 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게 강남 개발 전에 강남의 원 모습을 만들어낸 풍경 사건들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6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아까 뗏목으로 야채나 과일을 싣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때 한강 뚝도 없었고 소양강 때문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밀물 썰물에 그냥 흐르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저기 특히 60년대 한남동 나룻배 전복 사고라고 배가 이렇게 상류에서 하루를 떠내려갔대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근데 거기 성전탑에 걸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몇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강남과 강북 간의 대로는 기본적으로 다 나루터였어요. 사고가 한번 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여론이 빗발쳐서 다리를 놓고 하는 게 지금의 다리 탄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강남이 서울에 편입이 됐습니다. 63년도에. 그런데 말만 서울인 거고 이게 맨날 사고는 뒤집어지고 사당에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맨날 뗏목 타고 다니니까 무섭다. 그리고 여론이 빗발쳐서 결국 다리를 놓게 되면서 강남은 확고하게 서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하지만 아직 강남 개발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와 맞물려서 경기도가 서울에 편입되는 거죠. 서울 주변에 5개의 군에서 이제 땅을 뺏어오는데 그 중에 강남을 탄생시킨 것은 지금의 서초구 쪽은 시흥인 거고 그리고 광주는 강남군 거고 송파구는 고양과 광주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을 뺏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는 끝났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의 강남 지역은 앞으로 비싸게 될 땅이 아니라 저기 쓸모없는 땅인데 인구가 넘치니까 강북에 좀 분산시킬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60년대 초부터 서울에 땅이 들어오자마자 서울이 한 일은 뭐냐면 강북의 철거민들이나 뭐 용산 이런 데 사람들을 전부 다 사방으로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송파구의 평화촌이라고 지금의 일원 장지 가락 농산물시장 근처에 지금 평화초등학교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민들인 거예요. 그 흐름은 이때부터 시작돼서
가장 최근의 흐름은 뭐였냐면 청계천 복원할 때 복개 주변 상인들을 가든 파이브로 보냈잖아요. 그거는 큰 틀에서는 50년대부터 시작된 이 흐름의 연속인 겁니다. 그 중간에는 용산 청가물시장의 상인들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역 북쪽에 있던 어물시장을 내보낸 게 노량진 수산시장인 거고, 이런 대대적인 인구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부촌으로서가 아니라 외곽에,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강남의 일부로 취급됐던 성남에도 서울 강북 사람을 보낸 게 광주대단지, 지금의 성남의 탄생.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의도치 않은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개발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변경되고 바뀌어가는 흐름이었었네요. 그 교수님, 그 강남 전체가 원래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책에서. 예. 근데 그거를 돼지를 키우는 그 축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장이 직접 와서 막 돼지 잘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랬다고 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배밭이고 알고 있던 저희하고는 좀 더 다른 느낌이었어요. 수확하고 나면 남는 부산물들이 있고 이런 네. 것들 처리할 때 네. 동물도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리고 당신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 집에서 동물 길러서 한 번씩 축제 때 잡아서 먹고 해서 단백질 보충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중에 그 당연한 풍경인데 그 중에 지금의 서초구 원지동이나 헌인 마을 있는 그쪽에서는 조금 더 기업농을 했었다라는 거. 근데 그 보면 그게 일반적인 영동의 농민이 아니라 강남의 농민이 아니라 피난민들이라든지 한센 병력자분들이라든지 이분 좀 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분들이 좀 더 각오를 작심을 하고 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지금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접근한 것들이 지금의 이 동네 약간 남아있는 축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산은 강남 상구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강동구가 많았습니다. 네. 강동구에 설린촌이라는 게 있었는데 50년대에 불황이라든지 거지분들을 모아서 기독교 측에서 만든 마을이에요. 지금도 설린교회 같은 게 있고 설린 신협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축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강동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넘어간 게 하남돼지. 아, 하남돼지. 그 브랜드도. 아, 그러네요. 진짜? 그 하남돼지. 흐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강남지가 원래 그런 겁니다. 딱 치는데 하남돼지 맛있잖아. 하남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도 보면 그 설린 뭐 해가지고 하남 쪽이 많고 축산 많이 하는 게 네. 원래 강동구에서 하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요즘에 하남을 많이 가는 게 지금 하남은 지금 신도시 개발 많잖아요. 네. 교산부에서. 그래서 지금 딱 타격을 받는 지점이 이 강동구부터 이어지는 축산의 흐름이에요. 딱 그 지역에 지금 정확하게 개발 예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5호선 연장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 그러면 거기 가겠죠. 도드람으로 가겠죠. 도드람이 지명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실제로 아, 산이 그래요? 있어요. 도드람 산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화가 되면 그 바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축산하는 겁니다. 공급을 해야 신선하게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배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다. 그런 보여주는 거죠. 박사님,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네. 망향비라고 해서 이제 원래 살던 주민들의 이름을 새기는 비석 놓기도 하는데 이 강남 서초구에는 그런 그 옛 주민들의 망향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네.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 망향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원래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무슨 개발로 인해서 밀려났고 네. 그래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세웠다. 세우는 게 그냥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뀐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네. 지자체든 공장이든. 근데 지금 울산이든 창원, 여수든 가보면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잠실도 있어요. 그런데 강남 서초구는 없다. 왜일까 생각을 늘 많이 했는데 아마 현대 한국이 들어서고 나서 최초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 게 강남 서초거든요. 영동 1지구, 2지구. 이때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특히 앞부분에 배농사던 사람들 얘기를 더 담고 한 게 뭐였냐면 강남 개발하면은 그 말죽거리 신화만 얘기하고 그러면 땅 부자 얘기만 하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소작농도 있을 거고 네. 실제로 그 뗏목 문어 가라앉았을 때 소작하던 분 많이 죽 돌아가시기도 했고 근데 얘기가 왜 없을까 시작했어요. 해보면은 너무 이제 초기고 이제 군사정권 안에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슈를 안 만든 못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잠실은 있거든요. 송파구는. 이때가 뭐냐면 목동 투쟁이 있었거든요. 이때. 목동 신시까지 만든다고 네. 뚱목동 사람들을 밀어낼 때 난리였잖아요. 목동 투쟁. 그래서 임대주택 받고 하는. 이때부터 세입자나 그 임대인들이 자각을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도 냈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그 5공화국은 정당성이 없잖아요. 쿠데타 두 번째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처음 생긴 거죠. 그러니까 60, 70년대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잠실 때부터는 다 세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사하는 게 뭐냐면 영동 개발은 한국 최초의 신도시 개발이다.
뭐 시행착오가 많았다. 모든 면에서 시행착오와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 신도시 강남. 방향비를 세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진행했다라는 그렇죠. 어떤 의미가 될 수 야, 있겠네요. 쫓겨나고 또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이제 승자들의 기록만 남기고 있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잖아요. 세입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강남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집주인을 보면은 한 군데 살거든요. 제가 어제도 제 오랜 답사 동료인 이모 씨하고 저기 성남 가서 한잔 하다가 이제 그 철거대 뒤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80년대에 잠원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딱 요 지도에 요쯤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네. 아직 자연마을에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옛날에 집이 거기 있었는데 잠원역 3호선 건너가지고 지금 아래 살고 있거든요. 그 요즘 한신 4지구라고 좀 개발 많이 하고 있는. 보면 집주인이면은 거의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세입자다 보니까 넓게 쫓겨다니다 보니 쫓겨다니는 아니지만 옮겨다니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나 집주인이 바라보는 강남과는 다른 강남의 느낌이 아마 나지 않을까. 아마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공감을 하죠.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 강남이 풍수지리적으로 네. 좋은 곳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강남을 노리니까. 근데 사실상 그 책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않은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만 있고. 아니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강남이. 맞아요. 최근에도 3년 전에도 한번 심각하게 뭐 침수가 해마다 됐었죠. 난다고 봐도 근데 무방할 정도였는데 조금 더 더뎌지긴 했는데 네. 이 부자 동네 강남은 왜 침수를 해결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땅 가라앉는 뉴욕에서도 살잖아요, 사람들이. 뉴욕 땅 침수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지하철 막 뚫어가지고 자꾸 물 뽑아 올리고 해서. 그러니까 땅이 좋다 안 좋다 하고 부촌이다 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제가 특히 부동산 관련한 책을 쓰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싼 건 비싼 거 되는 겁니다. 땅이 좋은 데면 언덕바지 같은 데죠. 그리고 예전 같은 개념으로 정근대 개념으로는 계곡에서 물이 나와서 퍼지는 지점. 여기가 적당히 농사짓기 좋으면서 안정된 지점인데 여기는 지금 개념으로는 아파트도 못 짓고 그래서 여기 아파트 지었다가 산사태 나고 산사태 뷰예요. 개념 바뀐다. 그 유동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꾸 규칙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역사가 반복되고 뭐 원래 이런 것이 이런 거 없는 거고 땅도 그런 겁니다. 뭔가 사업이 일어나서 길이 뚫리고 하면은 여기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거고 바뀌는 거지. 근데 다들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발견해서 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다음은 내가 미리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몇 가지 공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는 왜 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닫는 게 그래서 어디 사람 말이야라는 계획을 달리는데 지금 물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부지런히 촉각을 세우시고 안테나 세우시고 징후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2강남 여기다 찍어주는 거 하면은 말했을 때 이미 몇만 명이 보잖아요. 그건 이미 호재가 아니죠. 부지런히 짓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강남 하면은 매매하기, 사기 좋은 땅이지 리브, 살기 좋은 땅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했죠. 아주 명언입니다. 그래서 바이, 사기 좋은 땅이라는 건 그렇죠.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명백한 말인 것 같아요. 가는 상고는 아무 데나 사시면 돼요. 그래서 말인데요. 박사님의 관점으로 강남 3구 안에서 어느 동네가 제일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다 살아봤는데 네. 송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수변 공간이 충분해요. 맞다. 그러니까 서초는 북쪽을 특히 제일 뭐 고향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책 표지도 지금 잠원동인데 네. 경원중학교 나왔습니다만 사실 좀 너무 복닥복닥해요. 마음은 따뜻해지는데 사실 쾌적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역 주변의 법조지구는 너무 근엄해서 장막하죠. 사고도 많이 쳤고 선풍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제 한옥 말해서 너무 잘나신 분들 계셔가지고 사실 좀 반맛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강남구는 너무 언덕이에요. 그래 언덕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농촌 강남에 마을이 많았거든요. 네. 물 안 넘치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책에 썼습니다만 강남역에 약속 있으면 저 역삼에 내립니다. 강남역에 내리면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어디를 가든 역삼은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거고. 서쪽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역삼은 내려가고 강남 올라가야 돼, 동쪽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를 해야 할 만큼 사실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역삼에 내리시면은 중간에 엘리베이터 많거든요. 지상까지. 거기서 내려가면 대충 강남 어디든 편하게 간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송파다. 호수도 많고 탄천에 한강에 속천호수에 롯데쇼핑에 그리고
수서역까지. 제 개인적 관점으로는 잠실지구가 좀 쾌적합니다. 참 살기 좋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백화점 바로 앞에 있지, 공원 바로 앞에 있지, 호수도 있고. 강이 있는데 호수까지 있어.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남한산도 있지. 좋네요. 거기다가 하나 더 삼성역으로 이제 생활 중심권이 그렇죠. 옮겨가면 경제적 중심권이 올라가면 사실 다리 건너면 바로 잠실이니까. 근데 지금 핵심적인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시로 쪼개지 마시고 네. 권역을 묶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역과 잠실지구는 한 덩어리인 거죠. 국제 복합지구라든지. 맞아요. 잠삼대청에서 이게 그렇죠. 국제교류 업무지구. 그렇죠. 또 박사님도 그 잠실 단지에 1, 4단지에 살았어요. 1사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석촌호수 바로 옆이잖아요. 와 정말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는 곳에 사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쾌적함이 기억이 나요. 네. 한쪽으로 가면 새마을시장이 있고 네. 이쪽으로 가면 호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곳이다 느낌. 롯데월드도 바로 옆에 그때는 로또는 없었고 없었었네. 한양쇼핑이 있었습니다. 한양 쇼핑이 있었고요. 그럴 말씀 알겠습니다. 박사님 관점에서는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북부 쪽. 살기 살기 좋은 어떤 곳이었다. 어떤 체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전에 농촌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오늘날과 같은 강남 3구의 개발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1968년부터 1994년까지의 강남 개발사를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박사님께서 함께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쭉 사진이 나옵니다. 1968년 일기 영동개발 1지구.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영동과 잠실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영동이라고 하면 서초구와 강남구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잠실은 잠실인 겁니다. 이 두 개를 묶으면 안 된다. 이걸 묶어버리면 강남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서초구 강남구의 미래와 송파구의 미래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송파구는 원래부터 서초 강남구보다는 북쪽의 광진구라든지 강동구 하남 그리고 성남과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교통망으로도 그렇고 생활권도 그렇고. 영동지구 착공은 1지구, 2지구로 돼 있고 네. 서초구가 먼저였죠. 이 영동지구 개발을 해야 할 때 이유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내린다. 하나는 경보속도를 놓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 주변 시설을 갖춘다라는 거. 그래서 적었습니다만 서울 강북과 광주 단지 연결하고 경보속도를 개발하고 등등등등 해서 68년도에 영동 1지구, 71년도에 2지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70년에 강북 핵심 시설을 강남으로 옮기는 신시가지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면서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보면 바로 강북을 강남으로 옮겨서 모든 걸 내보내서 강남을 키우려는 개발 계획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70년에서 74년까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75년이 되면 정부는 강남 개발을 사실상 포기해요. 그리고 강남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보내고 나아가서 충청도로 보낸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 전쟁이 이게 거의 수렁에 빠져버리면서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미군 1차 철수가 일어나요. 경기 북부에 미군 부대가 빠지면서 경기 북부 경제가 한번 망해버리는데 포천이라든지 완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1대1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그러면은 더 내려보내야 된다. 네. 한편 이때가 되면 뭐냐면 영구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월 유신과 함께. 이게 통일 체제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이 분단 상태로서 대한민국이 이게 완성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수도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DMZ에서 평양보다 먼데 위치 있어야 되고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이 개발되면서 서해안에서 한포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곳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룡, 청주, 대전 등이 후보가 되는 거죠. 세종 등이.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75년도에 서울시가 제안을 합니다. 정부 부처 다 요러저러 내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역도 내려보내고 했더니 안 돼. 더 나가. 그래서 사실 서울시는 모든 꿈이 사실 좌초됩니다. 그 상공부단지를 지금의 코엑스 자리에 내려보내고 총무처단지를 지금의 삼성 차관 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됐습니다만 내려보내는 계획을 그냥 그 추수해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는데 어떻나요? 해서 보냈어요. 정부에. 건설부라든지. 그냥 다 기각돼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바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걸 기회를 중단시키라고. 그래서 그때 상공부가 코엑스에 못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80년대 코엑스 자리는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계속 카더라를 흘리는 거예요. 여전히 계획은 있다. 돌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친 게 뭐냐면 서울 얘기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고 책 쓴 사람도 그렇고. 강남 개발은 거대한 남아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강남의 복부인들이나 부동산업자분들은 관심 없고 땅 파는 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신라가도 희망을 안 버리고 뭐 국립무료원 한번 오면은 또 바람 일으키고 한 얘기를 한 거죠. 14년까지만 강남 개발이었다라는 게 1.1입니다. 그 중에 뒤이어서 74년도에 아직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서초 강남만을 땅이 부족하니까 옆에 송파도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양강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좀 더 대규모의 토목 기술을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강이 너무 휘감아도니까 홍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직강화라는 걸 합니다. 강을 곧게 편다. 곧게 펴면은 땅이 이제 땅을 깎고 치고 나가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직강화하면 그러니까 세강과 예전강 사이에 거대한 백사장이 생겨요. 이거를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걸 소규모로 했던 게 이촌 백사장, 그리고 여의도, 반포, 압구정 현대였는데 자신이 생긴 거죠. 이제 한번 대규모로 해보자. 그게 잠실지구의 탄생인 겁니다. 74년도에 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영동 개발, 강남, 잠실 개발의 큰 틀. 근데 이때 이제 큰 사건이 잠실은 강북이었는데 강남으로 되어버리는. 이때 이제 서울 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지만 김포 땅은 일산에 붙어요. 강남이 강북이 됩니다. 근데 잠실에서는 강북이 강남이 되는 대규모로 이제 재배치가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그 이듬해에 삼획 구상과 함께 행정수도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게 큰 틀입니다. 잠실 또는 강북이었던 걸 강남으로. 네. 근데 송파 같은 경우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잠실지구와 가락 문정지구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요 북쪽 잠실지구는 고양군 땅이고 요 아래쪽 가락이네 쪽은 광주군 땅이에요. 원래는 그랬는데 성격이 달라요. 상하권도 북쪽에 있었고 이때부터는 송도라든지 명지 신도시로 이어지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실험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잠실도가 이제 그런 시초가 됐었네요. 시초가 된 거죠. 네. 대규모 백사장을 만들고 여기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내리꽂고 길 만들고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그리고 수변 공간이 없으면 인공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적 삶의 양식을 처음으로 실현한 거는 서초 강남이 아니라 송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없으면 만든다 물을 호수를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게 고양 일산 호수공원. 원래 호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계획상 땅이 남아버렸어요. 네. 원래 T자 개발하려다가 장항동 지금 장항택시 개발하잖아요. 예. 원래 그때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산 개발 때도 너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니까 땅이 남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채워볼까 한 게 일산 호수공원. 만약에 영동만 잠실이 됐다면 즉 서초 강남구만 잠실이었다면 이 발전 방향은 안양이었어요. 이때는 이 시 자료를 보면 명확했습니다. 쓰리핑거 계획이라고 안양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진격한다는 거예요. 과천 들렸다. 들렸다가. 서초에서 과천 들렸다. 안양으로. 지금의 유력 과천선 방향이 미래 방향이었어. 그런데 송파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쪽은 친연성이 광진부터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메인 루트였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의 발전성이 생긴 겁니다. 새로이. 어... 그래서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개발할 의지가 없었는데 네. 여러 강남 중에 하나인 성남 광주대단지가 사실 서울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놔준 게 잠실대로하고 헌릉로. 출퇴근 다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만들어준 게 수도권 전철 8호선이죠. 수도권 전철 8호선 타보셨습니까? 타봤죠. 서부 쪽 사람들 거의 탈 일이 없는데 서울을 거의 안 지나요. 사실상 성남 사람들 서울 와서 잠실에서 갈아타고 들어오라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성남 갈 때. 연장돼가지고 남양주 나가 구리 사람 타잖아요. 마치 경기도 동부 사람들을 서울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든 거지 이름만 서울 지하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미안함인 거예요. 여기도 서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족해서 강북과 성남 광주단지 간에 중간에 결절점을 만들어줘서 네. 이어야 되겠다. 네. 그 목적으로 잠실이 개발되는 거죠. 다음 내용 내려가면은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어지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 네. 그리고 꽃마을 화재 사건 등 네. 여기 하나는 묶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사장이 만들었죠. 공유수면 매립으로. 네. 그리고 강남구 북부 지역인데 사실 부촌의 상징이죠. 근데 원래 개발 계획에서는 서초구가 중심이었어요. 영동 1지구가. 강남구 쪽은 교통도 안 좋고 사실은 지금도 보면
청담, 학동, 압구정에 부촌이 있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입니다. 부자들은 사람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강북에 부촌도 그렇잖아요. 꽁해 바다 마을이니 정말 교통이 안 좋거든요. 언덕 빠지고. 그런 데가 부촌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상권이 만들어졌냐면 원래는 개발 계획이 없었는데 상공부 단지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띄울 필요 생겨버린 겁니다.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그래서 상권 형성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압구정의 상권으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건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상권이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상권이 모이는 곳은 사실은 삼성동적인 거죠. 압구정과 삼성동이 달라요. 언덕이 큰 게 있습니다. 봉은사하고 경기고에 있는 언덕 큰 게 있잖아요. 그 넘어 이 두 개 다른 군형이거든요. 하나 더 넘어가면 수성구고. 아무튼 상공부 단지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붐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영동 시형주택이라고 15단지까지 만들고 하다가 아파트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서부 이촌동에 개발을 할 때 아파트라는 게 난개발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범단지로서 동부 이촌동, 여의도, 반포를 3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합니다. 근데 그 모델을 가져와서 현대아파트가 개발이 되는 건데 사실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주영 씨의 마음속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정말 그 부추김에 따라 한 건지 아니면은 뛸 거라고 봤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뛸 줄 몰랐다고 하는데 한 표를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털고 나가라는 거였는데 안 털린 거죠. 들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게 낙인돼 버리면서 여기가 마침 상공부 단지도 온다 카더라가 있어서 맞물려서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건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네. 부동산도 그렇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사실은 부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강남의 부촌으로서의 강남구 북부의 스타트가 놓였다. 하지만 원래는 이쪽은 그런 게 아니었고 공무원 아파트 있고 그리고 영동 시형주택이 있는 한적한 주택단지로서의 강남의 미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썼습니다만 어쩌면은 이촌 시범 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가 가득한 강북과 주택이 가득한 강남이라는 미래도 있을 수 있었다. 화곡동 40만 단지, 개봉 60만 단지, 방배동 이수단지, 강남구의 영동 시형주택같이 아파트로 뒤덮인 강남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흐름 바꾼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반포 쪽에서는 주공아파트의 반포아파트와 이수단지라는 주택이 있었어요. 강남구에는 압구정 현대라는 아파트와 영동 시형주택이라고 하는 시가 만든 단독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 이거는 미래를 알 수 없었어요. 이 판도를 뒤집은 거는 현대아파트 특혜 비리였다는 거죠.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에 현대에 빼드릴까요로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했답니다. 넣어달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브랜드 아파트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꽃마을 화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꽃마을 화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어가면은 네. 여기도 특혜 시비가 있어서 네네네. 강남을 만들어낸 3대 특혜 시비. 네네. 말하자면 이제 악플인 거죠. 네네. 하나가 현대아파트였던 거고 하나가 꽃마을 내놓으러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구석구석에 거기가 다 지금 법조타운 돼 있고 또 하나가 수서비리라는 거. 두 개가 강남구 쪽, 하나가 서초구 쪽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일설에 따르면은 압구정 현대 때 이름이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서초동 때 또 이름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꽃마을은 왕씨 농장, 왕원식 씨부터 이어져 오는 꽃밭이었고 강남 개발하다 보면 철거민들이 모이들기 시작해요. 이제 자꾸 불이 나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 다 그런데 빈민촌 재개발 예정이 나오면 왠지 불이 납니다. 왜일까요? 부룡마을도 그렇고 자꾸만 불이 나요. 왜일까요? 자꾸 일부러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막. 저희 포기동 재건마을, 저 개포동 쪽에 거기도 자꾸 방화가 나서 답사를 좀 불편해요. 가면 이제 경계 눈으로 보는 거죠. 카메라 들이밀고 산을 지나가고 나면 불이 났더라. 이런 식이 있어서. 근데 서초동 꽃마을도 그래서 결국은 10여 차례 불이 나고 나서 결국은 밀리고 원래 거기 서울시청 예정지였는데 소문이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박물관을 놓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법조타운이 들어오죠. 요즘에 정치가 좀 시끄럽죠. 일설에 따르면 대법원 등등도 지금 간다는 얘기가 있죠. 자꾸 불이 나니까 임시로 이분들을 강남구 남쪽에 빈민촌이 예전에 많았던 양재천변으로 옮깁니다. 개포나 대치가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양재천이 이제 오염된 물이었고 특수한 마을이 많이 생긴 곳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이 목적이 뭐였냐면 올림픽 할 때 그 경비하는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잠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땅을
팝니다. 채비지였는데 판매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게 삼성그룹이었죠. 그리고는 건설을 하는 게 삼성그룹의 본사를 세우겠다. 102층짜리를. 그랬다가 IMF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100층을 못 짓게 되니까 새 토막을 내서 55층짜리인가를 3개를 세운 게 타워팰리스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층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결국 그 시의 채비지를 사가지고 올린 거는 거의 고집에 가까운 의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는 실패했고 롯데는 성공했습니다. 1대2의 확률이네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용산 정비창의 100층 등등을 보시면 아마 예측이 좀 쉬우실 것 같네요. 꽃마을 화재까지 80년대 후반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도 지금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아직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 성수대교 붕괴,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그리고 강남역 침수라든지 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성수대교는 제가 학교 가던 버스가 지나던 라인이었고 29번, 1번 이런 버스들. 그래서 삼풍백화점 바로 아래 있던 학교에 제가 다니고 반포고등학교에. 그래서 바로 가까운 쪽에서도 피해자들이 있었고요. 네. 제 지인의 어머님도 그날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에 그때 먼저 에어컨이 무너졌잖아요. 에어컨이 있는 층이. 네, 맞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사람이 많이 살았대요. 더워서 밖에 나갔다고.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10년마다 물난리는 일 겪었고 그러니까 물난리까지 포함해서 이거 한 궤적이에요. 개발을 너무 날림으로 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후회하는 강남 개발의 원초 산 좀 깎을 걸 그리고 제발 좀 기반 좀 잘 닦았었으면 좀 어땠을까. 늘 강조하지만 여의도와 비교하면 됩니다. 강남보다 여의도가 더 극악의 모래사장이었는데 여기는 삼부가 온다는 전제로 여의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배수 시설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물 안 넘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나무만 깎아놓고는 개발한 거예요. 이 소규모 방식이 성남 광주대단지처럼 맨날 그 언덕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살기 불편하고 물 넘치고 하는 그게 강남인 거죠. 그리고 부실시공이 대규모 차원에서는 언덕과 저지대로 가득한 강남인 거고 소규모 빌딩이라든지 교량 차원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강남을 지금 심리적으로 한국 상업의 핵심이고 부촌이니까 잘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촌인 거하고 잘 지은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살기 좋은 곳과 살기 좋은 곳이 다르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강남에 살아서 그래요. 살아봤으니까 이거는 두 개는 정말 다른 거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되게 흥미로운 어떤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지금의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무려 일제 강점기 시절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성부 서울의 강북이죠.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권전 1호선 라인입니다. 이것 따라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호선이 낡은 게 예전 핵심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낡은 거예요. 이거 반대로 X방향으로 대략 지금의 3호선 라인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은평 고양 방향 그리고 지금의 서초 강남과 성남 방향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게 화신백화점 만든 박흥식이 제안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조금 실현했던 게 남서울 개발 계획인 거고 여기 사실 송파는 빠져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토목기술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지금의 잠실지구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발상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발상을 하게 되는 거는 토목기술의 발전과 함께 60년대 후반 이후에 가능해졌다. 아예 못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못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한강 본류가 지금 속초수 쪽인데 본류를 왜 없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없애야 되느냐. 근데 그거를 앞에서 이제 이촌동부터 실험해보니까 공유수면이 이게 꿀이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보니까 거대 박사장이 있네? 한번 대규모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여기 도달하기까지 동부 이촌동부터 10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댐을 여러 개 놓다 보니까 수량이 낮아졌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댐을 책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행주대교 쪽에다가 네. 댐을 놓았다고 그렇죠. 했으면은 지금 강남 지역이 침수 지역으로 그렇죠. 상습 침수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강남 개발이 굉장히 바뀌었을 거죠. 그 지역이 바뀌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 한강댐 개발인데 능곡 지역하고 행주 쪽에 대충 양천 쪽에 댐을 놓는다는 거고 왜 놓느냐면은 경인 아라뱃길 이걸 대규모로 운하를 파서 정말 컨테이너 선이 드나들게 하고 서울에 항구를 만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의 강화도라든지 이쪽 전체를 매립해서 대규모 땅을 만든다는 계획 그리고 동쪽의 인구를 서쪽으로 끌고 와서 이제 녹화를 시키고 대규모로 농업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이제 국가 대개조계획이었던 거죠. 이런 운하를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한강댐이었던 거죠. 근데 다 무산됐고, 근데 이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6m, 10m. 6m일 경우에는 어디까지 잠긴다라는 예상도가 있어요. 예상 침수도. 6m면 대충 지금 목동은 다 잠기고, 안 그래도 잠기잖아요. 비만 내리면. 네. 10m면은 1925년 홍수 때 잠겼던,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역 주변이나 이수 쪽은 다 잠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굴곡 있는 형태로 언덕바지, 설해마을이라든지 봉은사 쪽 이런 것만 남아서 아마 다른 형태로 개발되는 방식. 대규모 아파트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언덕바지에 빌딩이든지 주택이 들어서고 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을 거예요. 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이기도 한 게 그렇죠. 사실 댐이 미사일 몇 방 맞아가지고 터지면 바로 홍수 나니까 순환들이 이기는 게임이 되니까 되게 좀 보안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시절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댐에 이제 군사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소양강댐을 사력댐으로 하자고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한번 풀썩하고는 다시 가라앉는다고. 그 중간에 뭐 흙이나 뭐 돌 같은 걸로 기반을 그렇죠. 쌓은 다음에 콘크리트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른 미국인, 일본의 이쪽은 다른 거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 제안을 했고 사력댐을 하자. 좀 웃기지 말라 그랬대요. 댐도 안 만들어 보는 사람 한국의 뭐 건설업체가 알 게 뭐냐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이걸 택했다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안보 목적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강남 개발하게 되는 그 뜻깊은 그 사연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좀 옮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어요. 강남도 군사 도시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고 투자할 도시가 그런 곳이라는 거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러분 저기 뒷산에 약수터 가시면은 벙커 있을 겁니다. 맞아. 다 그 강남은 다 벙커예요. 총괄하는 게 수방사인 거고. 그리고 앞시간에 나왔지만 빌딩 지피들. 지금도 내놓으라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다 빌딩 지피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5군데의 고층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대해서 통보했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조합이 뭐 조합원 중에 변호사 있고 법관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다 그래요. 기본 도시 설계는 안보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대공협조구역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렇죠. 그거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그게 사력이에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강남 개발에 대해서 이른바 말죽거리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투기 열풍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이 투기 열풍의 원인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바로 눈앞에 네. 조만간 대규모로 개발될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만 특수한 게 아니라 강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모든 신도시 개발 때마다 분 투기 바람의 어떤 원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강 건너 가서 놀고 봉은사 가서 놀고 성묘 지내고 한국 서울 시민들의 공동묘지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명확했어요. 땅도 널찍하게 있고 언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뭐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다만 뭐가 없었냐면 돈이 없었다. 그 당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특혜였습니다. 아니면 명동 가서 달러비 빌리는 거고. 그래서 저기 중석불 사건이라고 국가가 텅스텐 팔고 가져온 돈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기죠. 그걸 누구한테 가져온 돈을 나눠줄 거냐로 이제 사태가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돈 있는 일부 재벌 그리고 개성상인들 그리고 끝까지 버틴 강남의 몇몇 농사 대지주들만 살아남은 것이다. 원인을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2강남 어디냐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지금 회고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랐으니까 놓쳤던 거지 내가 알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알았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서 보면요. 지금의 강남을 만든 원동력은 국가였을까요? 국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의 열망인 거죠. 그렇죠. 자꾸 이걸 투기, 욕망 이렇게 말하는데 자본주의는 원래 시민의 그런 욕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그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결정체, 국가가 빠지고 국가는 75년부터 내려가 버렸고 시민들만 남아서 계속 올려낸 게 지금의 강남인 거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는 부촌이 있는 겁니다. 강남이 부촌일 수 있어요. 이거 자꾸 배 아프다고 끌어내리는 거는 한국의 사회주의라면 갈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이제 연장선상 보면요. 아까 만약에 강남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예정대로 들어섰으면은 지금의 강남과 같은 어떤 생동감? 분위기가 생동감이나 활력이 없었을 거다. 없었을 거죠. 오히려. 보시는 거죠. 자본주의적 열망이 만들어낸 공간이다. 그 시기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그 개발의 진행이 어쩔 수 없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적으로.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네, 결국 맞아요. 베트남 전쟁이 컸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점점 독재화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핵 개발과 수도 이전, 특히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박정희 정권이 중간에 70년대 끝나버리고 여러 다른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아마 강남 개발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세종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김시덕 박사님의 강남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박사님 모시면서 오늘이 또 진짜 또 매일매일 재밌어요. 그러게요. 항상 오늘이 재미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또 강남 얘기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 치고는 강남에 관심 없다면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그죠? 최종 목적지가 강남인데. 그리고 이건 약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네네네. 모든 투자자들이 강남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전국을 다니면 자기 아는 지역만 투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하지만 강남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나 여기서 움직임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건데 네네. 모든 사람이 강남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 중심 적세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 얼마 전에도 서울 사람이라서 이렇게 답변한 것 때문에 혼났는데. 당장 제 아는 수원분도 네. 자기는 강남 투자 안 한다고 잘 모른다고 아. 수원에만 돈다고 하지만 강남 사례가 참고가 되는 거죠. 맞아요.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렇지. 그 개발의 어떤 프론티어 역할을 그렇죠. 했잖아요. 연계 신도시였고 맞아요. 어쨌든 저는 돈이 있으면 강남 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참 속 깊게 네. 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서 체험도 담아서 그죠?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역사, 지리 전부 다 겉들인 책이기 때문에 총망라한 내용.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강남에 대한 공부 메커니즘은 싹 버리세요. 이번 책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강남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네네. 역시나 동산이 형이 나와야 가장 차분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본인 그 박사님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오픈해 주시니까 저희 너무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강남에 대한 토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농촌 시절의 강남 그리고 한창 개발하던 시기의 강남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강남의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 강남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동산형 구독자님들은 그리고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은 물론이고 다음 시간도 꼭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도시문화학자 김시덕의 강남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양질의 콘텐츠 많이 보여드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여기서 인사드려 볼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